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키워드 준비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창 이번 정부 들어서 만들어지고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청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또 그 청원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결국은 그 기저에는 약간 VIP의 뜻이다 하면 다 되는 약간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코멘트 하실지. 청원은 그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미국 헌법에도 있고 우리 헌법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권을 집행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청원법이라고 우리도 법이 있고 사실상 모든 공공기관은 청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원의 존재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청원만 받아야 됩니다. 청원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써야 되고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누구의 명단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접수를 하게 되면 문서로 접수했다라는 걸 통보를 하게 되고 처리 결과도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청원은 그런 면에서는 권한에 해당하는 청원만 받는 게 아니라 사법부, 입법부의 해당 사항도 청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청원에 관련된 것을 서류로서 서로 책임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20만 건이면 다 된다. 이게 이제 청원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청원 제도 또는 청원법에 좀 벗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게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민들의 평등한 목소리가 집약되는 게 아니라 대개는 열정이 강한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군대 보내라, 뭐 무슨 여가부 장관은 사직시켜라, 누구를 그러니까 처벌하라, 구속하라, 누구는 감옥에 내보내지 마라. 이렇게 되면 시민성의 어떤 좋은 민주적 어떤 토양도 저는 잘 갖춰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라면 이름을 조금 바꾸거나 또는 국민 재원 정도로 어쨌든 우리는 생각하고 하겠다는 정도로 조금 완화해서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부 권력이 비대해진 이유 중 하나로 5년 단임제를 떠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임기가 짧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올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권력이 커지고 일각에서는 4년 중임제를 채택하자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통령제가 잘 자리 잡게 되면 저도 꼭 단임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가 권위주의 때 대통령이 그 헌법이나 법률에 또는 법률 이외의 권한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87년 민주헌법에서 단임제를 채택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어가게 만든 어떤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임제가 다 나쁜 것은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절제하게 만들기도 하고 대통령이 과도하게 욕심내지 않게 만드는 것도 단임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30년간 대통령은 엄밀히 말하면 개인은 5년마다 바뀌었지만 정당을 기준으로 말하면 10년마다 바뀐 겁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기틀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같은 정당에 또 다음 이어지는 사람이 그 기치를 잘 운영한다면 1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미국도 역대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다 평균 내보면 아마도 6년이 조금 넘을 겁니다. 5년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 긴 어떤 시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단임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다르게 결과를 낼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시민들 다수도 이제 단임제 조항에 연연하지 말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연임제도 하게 한다거나 아마 그렇게 의견이 자연스럽게 모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못하는 나라의 대통령? 좀 무슨 일일까요? 이거는 지금 17살짜리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때 정교회장 선거에 공약으로 썼던 멘트가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공부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좋아하는 아이인데
정교회장도 나갔고 반장도 했었거든요.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이 반장을 하거나 정교회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어려움은 전혀 알지 못하는 반장이고 정교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주의 안에서 대통령제 안에서 좀 가까운 시민하고 국민하고 가까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만나뵐 수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민주주의 이상이 공부 못해도 대통령이 되는 게 민주주의 이상입니다. 네. 만약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직자가 된다면 그건 귀족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양반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급제도 높은 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 이제 귀족정의 원리입니다. 네. 민주정은 다른 분야에서는 실력이나 학력이나 그게 부족하면 약간 뭐 더 큰 혜택을 못 받지만 정치 영역은 동등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페르안손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만든 3인당 총리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링컨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사색하고 본인 스스로 책 읽는 걸 통해서 아주 훌륭한 정치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에 대한 애정도 있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도 있고 본인이 정치가를 또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실력을 가다듬고 자기 정당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기대를 얻을 만큼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이 학력이 어쨌든 재력이 어쨌든 외모가 어쨌든 평등한 공직 접근권을 갖는 것, 그게 민주주의가 좋아진다는 증거일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산업혁명 때마다 정치체계가 바뀌어왔으니까 이번 산업혁명에는 정치체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두 번째 질문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혼란이 분명히 있을 거고 북한 사람들이 지금 남한 사람들보다 분명히 민주적 사고 수준에는 좀 더 낮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과연 독재자가 등장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는가라는 점에서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산업 발전과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정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쎄 우리가 2500년 전에 아테네 시민보다 우리가 더 나을까요? 오늘 우리보다 특별히 못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의 정치의 틀이 있었고 4차 산업이 되면 정치의 틀은 또 그 기술에 맞춰서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건 한번 생각을 좀 바꿔서 해보는 게 어떨까. 하여튼 기술 발전의 그 어떤 도구처럼 쓰일 수 없는 우리들의 사회와 공동체는 우리가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관점에 서서의 정치관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의 수준이 낮아서 독재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지금 북한의 수준만으로도 19세기나 18세기의 유럽보다 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수준 때문에 독재가 나오는 건 늘 독재하는 분들이 조금 그렇게 하신 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민주주의를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근본적으로 좀 다르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는 건 북한을 똑같이 민주화해야 된다는 건 민주주의 이론에 안 맞잖아요. 왜? 그건 북한의 구성원들이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한은 북한에게 평화의 관계를 진작하는 걸 서로 노력하되 각자의 정치체제는 각자의 시민이 발전시키고 만들어가도록 도모하면 좋겠다. 그 과정이 절대로 북한이 부족해서 독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현실은 아닐 것이다. 북한도 좋은 조건이 되면 우리보다도 다른 체제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마저 우리가 사전에 막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주의가 영어로는 democracy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을 뜻하는 데모스, 그리고 힘, 통치를 뜻하는 크라토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democracy, 즉 민중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기원전 6세기경에 이 과두정 지지자들이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이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민주주의가 어리석은 대중들이 통치하는 불합리한 체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정치체제가 되었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보통 사람의 위대함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과정,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 속도는 어떻죠, 선생님? 느립니다. 느립니다. 하지만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그 결정을 따릅니다. 자, 오늘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뢰 그리고 사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827-913-921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이 있는 숫자들입니다. 가장 뜨거웠던 하나 이슈 중에 하나가 종부세 혹시 내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내고 싶어요. 그렇죠? 내고 싶어요. 내보고 싶어요. 종부세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 가격이 9억 원 이상 정도는 돼야지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지 아세요? 또 18억 원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건 쉽지 않은데 그분들이 내는 부담이 한 1년에 한 10만 원 더 낸다 이거예요. 이게 비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